예, 뉴스타판이 뽑은 6위와 8위. 윤석열 총장 관련된 얘기가 지금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미뤄진 윤석열 총장 징계위인데요. 윤석열 총장 측 반격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이 주도한 징계 절차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오늘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쉽게 이 얘기를 좀 풀어보기 전에요. 관련해서 화면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징계심의위원, 징계위원회에 들어올 위원의 명단을 좀 달라고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예요. 징계심의위원회 가서 이제 해명을 하고 변호를 하려면은 지금 징계 기록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에 그 징계 기록 일람증사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아직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방어 준비에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윤 총장 측이. 그러니까 추 장관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징계위가 부당하다 이건데 네. 헌법 소원 카드를 던진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왜냐하면 검사징계법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검사집행 안에 보면 이 검찰 징계위원회를 거의 법무부 장관이 다 임명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예. 사실 이런 게 거의 드뭅니다. 각 지금 부처의 어떤 징계위원회를 보면 요즘은요 외부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징계도 요청할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징계위원회 심판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 여당에서 이미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지난 6월 달에 김종민 의원 등이 발의를 해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검찰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9명은 늘어나고요. 대한변협, 그다음에 교수협의회 등등 해서 여기에 추천하는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상당히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한 거라는 거죠. 왜냐? 지금 징계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청권자인데 검찰총장을. 근데 법무부 장관이 다 자기가 구성을 해서 자기가 두드려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 제안을 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본안 판결 나기 전에 효력 중지를 먼저 해달라, 긴급하게. 이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거든요. 근데 올해까지만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위원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법이 바뀐다. 하정대 국장. 예. 그럼 그 얘기는 사실상 추미애 징계위 아니냐.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된 10일 징계위를 좀 어떻게든 밀어보겠다, 막아보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추미애 징계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이현정 의원이 잘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예. 한마디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또 징계를 심판하는 징계위원을 다 법무부 차관 빼고 나머지는 다 임명하거나 위촉하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민주적인 정당성이나 공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지금 그래서 10일 이전에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지금 헌법소원을 냈는데, 예. 낸 거에 적어도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조항, 검사징계법 5조 2항하고 2호 3호, 즉 법무부 장관이 모두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그 조항을 적용을 지금 빨리 정지를 시켜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냈거든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보통 매주 목요일 날 한 번씩만 전체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은 그날이잖아요, 징계위 예, 그날. 바로 그날 어떻게 바로 결정이 나시면 한 번 모이고 뭐 그날 미리 다 얘기를 해가지고 따로 모인다든지 아니면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한번 다시 하고 목요일 날만 모이지 말고 모이자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예. 제가 보면 지금 현재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보통 한 달 거리거든요. 가처분 신청이 결정이 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잖아요. 미리 따로 목요일 날만 모이지 말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도 모여가지고 2번 정도 모여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결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0일에서 좀 더 시간을 좀 늦춰보겠다. 뭐 윤 총장 측의 전략일 수도 있고요. 김근식 교수님. 네. 근데 저하고 좀 화면을 같이 볼게요. 윤 총장 측이 지금 헌법소원 제기한 것 말고 징계위 관련해서 우리들이 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감찰 기록 좀 열람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좀 그게 잘 안 됐었잖아요. 네. 근데 윤 총장 측 얘기는 법무부 쪽에서 넘긴 자료마저 일부 누락됐거나 혹은
그냥 대부분 언론 기사 긁어다 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모든 절차와 모든 규정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명분으로 해서 시간을 좀 끄는 게 일단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징계위원회도 일단 한번 연기가 됐다 다시 한번 연기가 된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을 사실 제기한 것도 지금 하정대 국장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헌법소원의 어떤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한 것은 뭐냐면 모든 절차를 다 강구해 보겠다는 의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야기한 이 감찰 기록에 대해서 열람 등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봤는데 예. 2,000쪽이라는 엄청난 분량이긴 한데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상 누락된 게 있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가 언론 스크랩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차에 대한 현직 검찰총장을 찍어내느냐 아니면 쫓아내느냐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는 이 감찰의 그 기록들의 명분을 찾으려면 대검 감찰부든 법무부 감찰관실이든 그들이 스스로 감찰한 감찰 기록이 들어가 있어야 이게 사실상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언론 기사 말고. 근데 지금 이완규 변호인 측에서 말한 것은 그들의 스스로의 감찰 기록은 굉장히 최소에 그치고 대부분은 언론 스크랩으로 분량을 채우고 있고 또 중간중간 누락이 돼 있어서 이게 제대로 100% 다 준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감찰 결과 자체가 부실한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 제기하고 있는 것인 상황이어서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계속 쫓기는 상황이고 추미애 장관을 빨리 억눌러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시간을 계속 끌면서 계속 자기가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아마 전략으로서 이런저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계속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 이런 징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징계를 받는 사람의 방어권 보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보장 차원에서 가장 첫 번째는 기록을 좀 먼저 감찰 기록을 달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이게 제대로 감찰 담당관 혼자 그냥 결재하고 바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달라고 했고 마지막으로는 징계위원 명단을 달라고 한 건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안 주고 유일하게 그 기록만 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징계위에 누가 들어가는지 명단도 아직 공개를 안 준 거죠. 예. 예. 근데 그 기록만 유일하게 주는데 그게 지금 현재 몇 쪽인지 전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걸 보니까 한 2,000쪽도로 예상이 된다. 그런데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물어봤는데 직접 취재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그 어느 정도 빠져 있느냐? 그러면 11쪽까지 가다가 갑자기 210쪽이 나오고 또 한 11쪽 가다가 240쪽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38쪽 가다가 갑자기 85쪽 나오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절반 뭐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당수가 빠져 있다. 그리고 잠시만요. 예. 말씀 끊어 죄송한데 예. 꼭꼭 씹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위에서 감찰 기록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2,000페이지 줬어요 법무부에서. 예. 근데 지금 막 넘겨보니까 여기 3페이지 갔다가 24페이지 갔다가 중간중간 듬성듬성 이 자료가 좀 미진하다 이런 말입니까? 예, 2,000쪽을 전체를 준 게 아니고 이 뒤에 가장 마지막을 보니까 한 2,000쪽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1,000쪽 좀 넘는다고 그래요. 아하. 지금 현재 받은 거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90%는 그냥 언론 기사를 스크랩한 거고 나머지 한 10%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갑자기 11쪽 가다가 210쪽 가고 11쪽 가다가 240쪽 가고 이런 식으로 뭉터기로 빠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징계 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록은 하나도 안 줬다. 그리고 이 징계위원을 왜 미리 알려줘야 되냐면요. 징계를 하려고 하는 그 위원이 징계 대상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하고 매우 어떤 관계가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다면은 지금 현재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를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완규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 측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오늘 좀 주목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징계위 다음 주 징계위에 들어가게 될 신임 법무부 차관 이용구 차관이 오늘 공수처 논의를 위한 법사위에 참석을 했는데요. 누군가와 윤석열 총장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 내용인데 내용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게 포착이 될 때마다 제가 꾸준히 드리는 질문이 최진봉 교수님. 네. 이거 정말 본인이 카메라 찍히지 몰랐을까? 아니면
찌깃을 알고 좀 의도적으로 공개한 건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저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단 첫째는 이게 그러니까 기사가 나온 거를 누군가가 보냈고 거기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쓴 건데 이게 물론 회의가 지금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공개적인 회의는 아니었고요. 아마 기자들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좀 부주의했다 제 표현을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일부러 공개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쓰고 이제 본인이 답장을 쓰다 보니까 저렇게 공개가 돼버렸는데 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차관이 저걸 일부러 뭐 공개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 얘기 좀 볼까요? 그 내용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현정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윤석열 총장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전락하는 방안인데요. 본인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강민석 대변을 통해서 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 예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용구 지금 차관을 보내면서 위원장을 맡지 말아달라 공정성을 위해서. 근데 이 단톡방 내용을 보니까요. 이 오늘 특히 이제 신청한 그 헌법재판 효력 징계에서 이거 별로 효력 없다. 이거 어차피 어떤 면에서 보면 어차피 결론 나 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단체 카톡방인데 여기 함께 가입해 있는 사람이 이종근 투 그다음에 법무부 정책보좌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한테 아니 나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는 가입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나중에 법무부가 뭐라고 밝혔냐면 이종근 형사부장의 부인인 그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다라고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밝혀서 여기에 단톡방에 가입을 해서 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용구 차관 그다음에 박은정 감찰 담당관, 그다음에 정책보좌관 이 사람에서 단톡방을 통해서 여기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즉 오늘의 이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이런 대화 내용에 대해서 이거 별로 효과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눈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용구 지금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백지 상태에서 온 게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뭔가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닌가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제가 저기에 보면 법관 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윤 총장의 헌법소원이 악수 그거 다음에 말고도 법관 징계법과 비교만 해서 이 부분. 제가 그래서 법관 징계법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대법관이 징계위원장을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징계위원장을 한 사람이 이제 대법관 중에서 뽑아가지고 임명을 하고요. 대부분 여기 있는 이제 그 징계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일 경우에 그냥 검사가 예를 들면 뭐 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여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이라면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이다 아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문제라기보다 성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검찰총장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매우 첨예하게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이 바로 검찰총장을 징계안에 있어서 징계 청구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도 즉 심판하는 위원도 자기가 다 선출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갖고 있다면은 그런다면은 이게 과연 공정성이 될 수 있느냐. 알겠습니다. 법관 징계법하고는 대법원장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법원장이 정치인이면 똑같이 한다면 이것도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안전대 국장 생각은 이용구 차관이 보낸 문자 메시지 이거 자체도 좀 어불성설이다 뭐 이렇게 보시죠.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용구 차관의 이 포착된 이 문자 논란 말고 어제 사실 원전 의혹의 핵심 피의자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전력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용구 차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가 된 날 대전지검에 찾아가서 항의한 사실까지 알려져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이 원전 수사 지금 이제 손을 뗐기 때문에 신임 차관과 무관하다. 근데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했다면요, 김근식 교수님. 윤 총장 직무 배제된 날에 당시 백 전 장관 변호인이었던 이용구 지금 신임 차관이 포렌식 과정 참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급하게 그 고기영 차관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을 급하게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용구 차관이 임명이 됐는데 이용구 차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논란 중에 하나가 바로 사실은 대전지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월성 원전과 관련된 백운규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다는 논란인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가 그냥 몸담았던 로펌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만 걸어놨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됐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 그게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백운규 장관을 변호하기 위해서 대전지검의 검사들과 실랭이를 벌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핸드폰을 가져가서 포렌식을 하는데 그 참관을 했고 문제 제기를 했고 따졌고 그게 분명히 오래전 일도 아니고 지난주 일이란 말입니다. 지난주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이용구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도 네. 가장 지금 초미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수사에 한쪽의 변호인을 맡았던 적극적인 행사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 월성원전 수사를 포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낙연 당대표를 시작해서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윤석열 총장 공개가 있을 때 주도 단골변이었던 게 뭡니까?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까지도 수사를 탈탈 털려고 그러냐.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까지 정치 개입을 하느냐.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윤석열 총장을 공격했거든요. 통치행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검찰 개혁파에서의 여러 가지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월성 원전에 대한 대전지검의 수사인데 바로 거기 한쪽 당사자로서 변호를 했던 사람이 법무부 차관으로 와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으로 들어간다.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이건 기피 신청에 저는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글쎄요 이용구 차관의 이해충돌 논란 원전수사 변호 전력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차관에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는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에 저촉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원전 조작 주범 변호인으로 무자격자 시여 인사를 법무부 차관으로 졸속 임명하고 또 징계위원장 인선에 개입해서 이미 징계위 구성부터 깊숙이 개입한 이런 대통령도 청와대인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언어도 아니고 어불성설입니다. 최 교수님, 저 말 그대로 윤 총장 월성 원전 수사에 차관이 과거 변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여러 포석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바뀐 시점을 보면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차관이 예전에 변호인 한 거는 본인이 차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법무부 차관이 갑자기 사임하다 보니 그 자리에 누군가를 집어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적절한 사람 찾다 보니까 이분이 찾아진 건데 이분이 어쨌든 이용구 지금 차관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변호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입장이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 또 대전지검 같은 경우도 지금 지검장 같은 경우에 윤석열 총장과 가까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또 윤 총장이 그걸 관심을 갖고 이두봉 지검장이 이제 지시도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지금 차관이 왔다고 해서 대전지검장이 무슨 그거 가지고 압박을 느끼거나 그럴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차관이 대전지검이 어떤 지시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봐서 이제 그 변호인 했던 분이 단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뭐 의도적으로 잘 짜여진 각본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게 크게 대전에서 조사하고 있는 산자부 관련된 조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군요. 일단 뭐 이해충돌 논란도 있고 다음 주 목요일로 일단 예정이 된 징계위에 이용구 차관이 참석을 하겠죠. 근데 일단 청와대는 징계위와는 다소 거리를 이제부터 좀 두는 듯합니다. 분위기가 바뀐 청와대 목소리 한번 과거와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성공 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거무사 얘기하면서 검찰 지적하다가 또 이제는 좀 징계위 중징계 아닐 수도 있다. 예단하지 말라라는 이제 뉘앙스의 청와대 발언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장제원 의원의 발언을 읽진 않겠는데 정말 이 취지 그러니까 문 대통령으로서는 숨고르기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지금 야당이 지적한 것 같은데.
지금 전직 대통령 2명이 현재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수감이 돼 있겠습니까? 직권남용 등등의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아실 겁니다. 왜 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지. 즉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그 임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탄핵 사태가 왔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국정농단 사태로 해서 구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법률가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어떤 면 이게 이제 더 이상 추미애 장관선이 아니라 만약에 징계위원회가 해서 올라오면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단순히 뭐 사인하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뭔가 모든 청초행인 국정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근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징계위원회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이런 여러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내용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통령이 그걸 그냥 사인했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물론 뭐 그 징계인을 주도한 추미애 장관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한편 최종적으로 승인한 대통령도 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쭉 과정을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봐오면서 보면 이 징계 사유가 안 되는 것들 또 징계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공용문서 횡소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정성과 정당성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 방어권조차 보호해주지 않는 것들을 본인이 사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징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법원, 그다음에 감찰위원회 등등에서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일 날 연기했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겠습니까? 출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자, 그런 문제에 비춰본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본인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출발부터 잘못된 거는 원점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식이든지 대통령의 책임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서 원점으로 되돌려, 즉 징계위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된 윤석열 총장 징계를 앞두고 양측의 기싸움 치열합니다.